사회복지조사방법론 5월 6일 10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 공지 드린 대로 5월 6일 10주차 사회복지조사방법론 2학년 A반 수업이 5월 6일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마 10주차 1차시 영상으로 35분에서 한 40분 정도 그렇게 이제 분량으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리고 5월 13일 수업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20일이 또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날 수업을 또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는 우리 5월 13일 수업 시간에 우리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요한 개념 중에 측정과 척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측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재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에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는 우리 가서 조사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재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사를 하는 것, 특히 우리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조사를 하는 것이 재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볼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말 그대로 좋은 정확한 이 도구를 가지고 가서 재야 되잖아요. 사람의 키를 재볼 때도 저 사람 키가 얼마일까, A라는 사람의 키가 얼마일까, 저 사람 한 180 정도? 이거는 제 추측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제 주관에 의해서 나가는 대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이 줄자라는 도구를 가지고 가서 직접 A라는 사람의 키를 측정해 보니까 저 사람 키는 예를 들어서 176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결과가 되겠죠. 단 잴 때도 잘 재야 되겠지만 도구도 정확한 도구를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수업 시간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측정의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측정의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척도의 구성 요건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척도의 구성 요건 4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지만 뭐 앞으로도 공부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도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는 이 포괄성의 원칙.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포괄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호 베타, 문제는 서로 성질이 달라야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측정, 즉 재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장점, 우리에게 주는 뭐 좋은 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복지 조사도 말 그대로 진짜 노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청소년들에게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중년 세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를 직접 설문지라는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재봐야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장점, 뭐 이로운 점,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장점이 나온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즉 재볼 때 우리 설문지를 받아보시면은 재볼 때 어느 수준에서 재보는지 명목과 서열과 뒤에 이제 나오는 등관과 비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목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 그대로 분류할 목적으로만. 제일 대표적인 질문이 남자 1, 여자 2. 그리고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1번 기독교, 2번 불교, 3번 천주교 이런 식으로. 이거는 1, 2, 이 번호 부여된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 뭐 할 목적으로? 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 사회학적 조건을 분류할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거. 서열은 당연히 명목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면서 얘는 뭐까지 되는 겁니까? 변수의 속성에 뭐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서열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서열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강의 평가하는 것처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리커트 척도 검사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에서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특히 사회과학 연구에서 우리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쓰이는 설문지 중에 대부분은 리커트 척도 검사지라고 해도 뭐 틀리는 건 아닐 거야 아마.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은 리커트 척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일 대표적인 강의 평가지 설문지처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또는 뭐 보통이다를 빼고 4점 리커트 척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상중하 이렇게 3점 리커트 척도를 할 수도 있고, 예, 아니오라고 하는 로직 척도로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서열 수준. 그래서 서열은 바로 뭐다? 당연히 구분도 되지만, 그렇죠, 서열을 이제 부여한다는 것. 대신에 서열 간의 간격은 어떻다 했죠? 간격은 알 수가 없어요. 매우 그렇다고 그렇다 그 차이하고 그렇다고 보통이다 차이의 그 절대적인 값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값까지 우리가 같이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전에 명목 척도가 있었고 명목 수준 그리고 서열 수준, 걔들은 분류만 하고 서열만 만들어졌다면 이제 등간에서 보세요. 이 등간 수준 같은 경우는 지워버렸다. 자, 등간 수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등간 수준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은, 자, 구분도 되고 당연히 또 뭐도 되죠? 그렇죠? 이 서열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서열 간 간격까지 뭐 할 수 있다? 동일한 척도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등간 수준은 명목과 서열의 이제 성질을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대신에 얘는 임의적 영은 없다는 거, 제가 온도, 0도씨 그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율 수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0이 절대적으로 이제 뭐예요?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가감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4월 29일 날 수업했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담아 놓아야지만, 제가 이렇게 다시 했는 내용을 한 10분여간에 걸치면서 다시 설명드렸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는 이 척도 내용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 내용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척도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자, 내용은 말 그대로 척도는 측정 도구이다. 다시 말하면 측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측정은 재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측정이 재보는 거면 재볼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재보는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도구, 척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현상에 대해 수치나 기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철수 씨라는 사람의 키는 얼마일까? 저 사람 키는 180. 이거는요, 제 추측입니다. 하지만 도구를 가지고, 척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재보니까 저 사람의 키는 178.5. 뭐가 됩니까? 수치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척도의 의미라 보시면, 척도가 주는 장점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보세요. 척도라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자의 값을 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다시 말하면은, 저 사람 A 김철수 씨는 키가 175, 김영희 씨는 178, 그리고 뭐 김영수 씨는 190, 이렇게 뭐야? 대상자에게 맞는 값을 뭐야?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뭐 키를 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IQ 같은 경우는 IQ 검사 설문지가 있잖아요. IQ 검사지가 뭐가 되면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 지능 지수를 재보는 도구, 이게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김철수 씨의 IQ는 110이라는 수치를 부여해 주잖아요. 그 사람에게 대상자 값을 우리가 배정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척도가 주는 참 장점, 의미,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척도의 종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념 똑같습니다. 보세요. 명목 보세요. 명목 아까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또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자, 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응답 범주들은 서로 논리적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근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가능합니까? 명목은. 그쵸? 분류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변수 값을 뭐로? 양쪽으로 처리해서 즉 1이 얼마, 2는 얼마 이렇게 줄 수가 없다고요. 왜? 이건 분류할 목적으로 했으니까. 자, 이건 제가 구태여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왜?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서열 수준, 명목 수준, 서열 수준 이 측정에 대해서 할 때 충분히 배우셨으니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목 수준에서는 당연히 명목으로 재볼 때 다시 말하면은 재보는 수준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도구도 명목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여자를 구분할 목적으로 질문하는 거는 물어보는 거는 재보는 거는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명목 수준의 질문이에요. 측정이에요. 근데 명목 척도는요. 설문지로 1. 당신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1. 남자 2. 여자. 이거는 명목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목 척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거는 명목 설문지라 보시면 돼요. 서열도 당연히 똑같겠죠. 서열로 있는 거, 자, 당연히 뭐가 됩니까? 구분도 되면서도 뭐도 된다 했어요. 그렇죠. 서열 관계를 말해준다 했죠. 대신에 서열 관계만 알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뭐야? 그것이 주는 그 간격이나 그 의미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열 척도에는 평정, 리커트, 그트만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당연히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제일 많이 쓰이는 뭐 내용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 리커트 척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보편적으로 어찌 보면은 이 리커트 척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거는 당연히 뒤에 가면 장단점이 있겠죠. 자, 평정 척도 장단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로 안 쓰이니까. 큰 뭐 이렇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수님이 시험 공부하다 보면은 이건 중요합니다 했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걸 굳이 하나하나 토시 안 틀리게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똑같아요. 평정 척도와 이 그트만 척도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 물론 안 쓰이진 않아요. 일부 쓰이기도 합니다. 연구의 성질과 특징에 따라서. 그런데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많이 알아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 수업을 어디서 합니까? 계명문화대학교 세특관에서 거의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특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프린트를 하려면 복사기는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강의실은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조사론 수업은 어느 강의실에서 한지 학과 사무실은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뭐 김지훈 교수님 연구실은 어디쯤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학교 생활하기에 수업 들어가기에 편하잖아요. 그런데 예술관 3층에는 뭐가 있는지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복지관 뭐 2층에는 뭐가 있는지 굳이 그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알면은 나쁠 건 없죠. 근데 알아봤자 크게 내가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똑같아요. 평정 척도 이 그트만 척도가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요. 조사론 공부하면서 크게 내한테 도움될 일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거 왜 있을까요? 그래도 쓰이니까. 그리고요. 1급 시험 문제에서는요. 보기로 몇 가지 나오기도 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리커트 척도만 잘 알아놓으셔도 어찌보면 제일 핵심적인 걸 배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커트 척도의 장단점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첫째 장점 한번 보세요. 장점에서 보면은 사용이 제일 용이합니다. 제일 잘 쓰인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당연히 척도 구성 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는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이제 연구하고 사회복지 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제일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와 또는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윤리적으로 인권적으로 침해당하는 연구나 그런 실험은 아예 시작도 안 하죠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 조사 연구의 한계는 시간과 비용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잘 못하는 경우가 연구가 제한받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커트 척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비용, 즉 연구를 함에 있어서 척도를 구성하여 실험을 하고 조사를 하고 관찰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사용도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커트 척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이 설문지 자체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시켜 줍니다. 우리 오늘 이제 뒤에 수업 시간에도 하겠지만 신뢰도는 우리 뒤에 가면 나오지만요. 신뢰도는 바로 뭐냐면은 측정의 일관성. 얼마나 일관되게 왔느냐.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맞고 틀리고와 관련된 거는 타당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측정의 이제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리커트 척도 검사지는 일관성과 즉 신뢰도의 일관성이 있잖아요. 신뢰도를 말한 일관성과 정확성을 말한 타당도를 이미 갖추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 SPSS 통계 프로그램이 신뢰도 검사와 타당도 검사를 해주거든요. 해주기 때문에 점수 수치화를 다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커트 척도의 장점이 굉장히 크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평가자 즉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의 주관 개입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계명문화대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보통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이렇게 되면 체크하면요 이건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는 당신은 예를 들어서 계명문화대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별로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구나 이렇게 면접을 하거나 다른 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점 리커트로 물으면은 점수를 5점, 4점, 3점, 2점, 1점을 줘버리니까 나는 조금 별로인 것 같다 안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체크하면은 2점이에요. 매우 안 좋게 생각한다면 1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점수가 실험자가 정확하게 줘버리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어쩌면 객관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답 범위에 따라서 정밀성이 확보된다. 이유는요. 요 위에 거 이거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가 되니까 정밀성이 확보될 수밖에 없죠.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모든 실험과 모든 연구는요 장점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단점 보시면은 리커트 척도에서 얻어진 총점은 변수가 아닌 실제로 서열 척도로 이 내용 보세요. 척도 간의 간격이 어떻다? 불분명하다. 즉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잖아요. 당신의 경제력은 어떻게 됩니까? 상, 중, 하. 상과 중의 간격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중과 하의 간격도 알 수가 없다고요. 상은 당연히 잘 살기 때문에 중은 보통 살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이 갈라졌다면 세율이 매겨졌다면 중과 상의 간격이 중과 하의 간격과 일치해야지만 중과 하의 간격도 발생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합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요. 이게 리커트 척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이 내용을 계속 다뤘던 내용이니까 척도 간의 간격이 불분명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커트 척도 가지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열 수준을 넘어서 등간 수준의 척도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의 경제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그냥 상중하로 물어서 진행해도 되는 연구라면 상중하로 물어버리면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얼마인지 계층 간의
이 급여나 경제력의 차이를 알고 싶으면요. 당신의 경제력은 어떻게 됩니까? 1. 아니면 당신의 자산은 얼마가 됩니까? 1. 예를 들어서 뭐 1억에서 3억. 2는요. 예를 들어서 그래 되면 3억에서 5억, 2억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등간 수준의 측정이 되겠죠. 이거는 등간 이제 척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리커트에서는 척도 구성 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선정이 어렵다. 자, 결국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리커트 척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연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표본을 일부를 뽑아야 되잖아요. 일부 뽑아서 진행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구조사, 즉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한 지역구에서 출구조사를 했잖아요. 출구조사를 하고 정식 개표는 새벽에 가서 다 끝났잖아요. 새벽까지 가서 투표한 사람들 그거 다 개표하는 거는 전수조사.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 일부한테만 물어보고 6시, 8시였나요? 저녁 6시 맞죠? 저녁 6시 투표가 끝나는 시간과 동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근데 발표했을 때 나경원 씨가 떨어진다 했는데 붙었잖아요. 당선됐잖아요. 안철수 씨가 안 된다고 했는데 됐잖아요.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표본 조사의 실패입니다. 결국 이거는 리커트 척도만의 단점이 아니고 어찌 보면 대부분 연구의 장단점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트만 척도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근데 장점 볼까요? 경험적 관찰을 토대로 척도를 구성한다. 문항이 누적적이어서 응답 결과로부터 응답을 예측할 수 있다. 뭐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커트 척도뿐만 아니라 세열 수준의 측정에서는 평정 척도, 리커트 척도, 그트만 척도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 중에서 리커트 척도가 제일 대표적이구나, 제일 많이 쓰이구나,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절감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을 있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등간 비율은 같이 나오죠. 자, 등간은 자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척도의 개별 값 간에 일정한 거리가 있다. 이거는 뭐야? 간격 간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간격 간에 우리가 차이를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제가 뭐 자산이나 아니면 월급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될 거예요. 0이 존재해야 하는데 결국 뭐예요? 등간에서는 0은 뭐예요? 임의로 존재하는 거고요. 비율에서는 0이 절대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사회과학에서는 쉽게 측정할 수 없는 게 이 비율 척도화라는 거. 그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 서스톤 척도가 있고 요인 척도가 있고 기타 쭉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요인 척도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 SPSS 통계 프로그램 또는 이 뭐죠? ABS 프로그램 또는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결국 뭐야? 그쵸?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단점은요? 그쵸? 계산을 직접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불가능입니다. 가능은 한데 어찌 보면 제가 나중에 수업 종료할 때쯤 돼서 이 SPSS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물론 우리 지금 컴퓨터가 이 뭐랄까요 보안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으면은 외부 프로그램이 제가 깔 수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 깔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몇백 명 되는 사람의 내 연구에 참여했는 사람이 한 250명이 된다 가정해 볼게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거 구분해야 되겠죠? 왜 설문지에 물었으니까. 그러면요 이거를 손수 계산하려면요 그죠? 설문지 250개 하나하나 보면서 뭐합니까? 남자는 예를 들어서 125명, 여자는 또 뭐 120 몇 명 이렇게 해서 250명 이렇게 계산하려면 가능은 하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내가 연구에 참여했던 250명 중에 종교는 어떻게 될까? 보니까 무교가 100명, 기독교가 뭐 한 30명, 불교가 만약에 뭐 한 25명, 천주교가 한 30명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은 되겠죠.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대신에 SPS 통계 프로그램을 쓰면요, 동시에 해도 되거든요.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거주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몇 명인지, 그리고 종교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요 거의 1초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어찌 보면은 이제 T-테스트 검사와 F 검증이 하는데 우리가 아노바 검증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명적 조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그 내용을 할 때는 계산기 갖고 직접 두드려 감사하면요, 제가 봤을 때 한 요소 알아내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대신에 통계 프로그램에서는요 거의 30초 안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인척도, 즉 다시 말하면은 SP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단점은 손수 계산 자체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는 안 해요. 하는 사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뭔가를 100단위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기 안 쓰고 그냥 직접 연습장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빨리 해야 되는데 계산기가 없거나 휴대폰도 없으면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요, 집에서 바로 옆에 내 옆에 휴대폰과 계산기가 없다고 연습장에 두고 그렇게 계산할까요? 그렇게 100단위가 넘는 1000단위가 넘는 계산을 하게 되면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 오래 걸리겠죠. 차라리 휴대폰과 계산기 찾아와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끝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등간 비율 개념이 어떻다는 거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서스톤 요인 이런 내용들은 그냥 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보세요. 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척도. 자, 우리 근무했던 거 명목 서열 등간 비율입니다. 자, 높은 수준의 척도일수록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맞죠? 문제는 잘못된 거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명목은요 분류만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은 뭐예요? 서열. 분류도 하고 뭐도 합니까? 서열도 만들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또 등간은 분류도 하고 서열도 만들지만 뭐도 해요? 관계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맞죠? 온도. 온도는 뭐죠? 등간 수준. 맞죠? 0이라는 값을 임의로 갖고 있으니까 몇 도에서 몇 도, 몇 도, 몇 도. 이거 맞죠? 자, 운동선수의 등번호 같은 것은 뭐예요? 명목 척도. 자, 이거는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는 100m 달리기 선수 세계 1위니까 뭐예요? 항상 1번 달고 뛰어야 되죠.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축구도 한번 보세요. 축구도 보면 제일 잘하는 선수가 몇 번 달아야 됩니까? 1번 달아야 되죠. 근데 1번은요 누구만 달 수 있죠? 공식적으로 골키퍼만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공격수 10번 메시 선수 10번이죠. 우리나라에서 공격 제일 잘하는 선수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는 7번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 투수 중에 제일 잘 던지는 투수가 누굴까요? 지금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투수 선수 보면 특히 류현진 선수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메이저리그 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류현진 선수보다 더 잘하는 젊은 선수들도 많지만 류현진 선수가 지금 등번호 몇 번 달고 있냐? 99번이거든요. 그럼 99번째 잘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야. 결국 자기가 원하는 번호 달거나 다른 이유로 달기 때문에 운동선수 등번호는 뭐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은 팀에 같은 등번호 달고 달리는 선수 있어요? 없어요? 운동선수, 야구나 축구나 이런 거 없죠? 그럼 뭐 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럼 운동선수의 등번호는 명목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죠? 이거는 일단 잠깐 체크해 놓을게요. 예외 사항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네 번째 보세요. 비율 척도는 절대 0이 존재한다. 맞죠? 등간은 임의적으로 존재하지만 비율은요 절대 0이 존재하죠. 자, 지능지수는 뭐가요? 가감성제. 가감성제가 뭔지 아세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이게 가능하려면요 아까 4번에 있는 것처럼 0이 절대적으로 있어줘야 돼요. 근데요 IQ 검사는 이 등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죠. 지능지수는 뭐죠? 이거는 등간이기 때문에 가감성제는요 이거는 비율척도입니다. 비율척도. 그렇게 답은 5번이죠. 근데 자 3번이 왜 아이러니 했냐면요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3번은 뭐냐면은 일단 답은 공식적으로는 5번이 맞는데 답은 일단 얘가 맞아요. 5번이요. 근데 왜 운동선수 등번호 같은 것이 명목척도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올림픽 마라톤 뛸 때 있죠. 올림픽 마라톤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은 등본은 자기 마음대로 달고 다니는 것 같지만 대회 주최처에서 부여를 하잖아요. 근데요, 올림픽 마라톤에서 여러분들 금메달 따는 선수들 가끔씩 보면요, 특별한 경우를 빼면요, 보통 한 자릿수 번호를 달고 달리거나 아니면은 보통 20번대, 30번대 미만의 선수들이 달고 달리는 번호가 보통 금메달, 메달 많이 따요. 이유는 뭐냐면은 세계 랭킹, 당연히 내가 어느 한 대회에서만 1등 했다고 세계 랭킹 1위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세계 랭킹 1위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림픽 전에 국제대회 마라톤에 참여를 많이 하겠죠. 세계 육상 경기 대회에 나가서 1등 하게 되면은 몇 점을 주잖아요. 또 보스턴 마라톤 대회 국제대회 나가서 뭐 5등 하게 되면 또 점수를 또 받겠죠. 이 점수를 다 합산해서 뭘 합니까? 세계 랭킹이 정해지잖아요. 축구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독일 축구 한번 이겼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랭킹 뭐 5등, 4등 올라가나요? 독일이 세계 랭킹 뭐 3등, 4등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일 한번 이겼다고 우리가 랭킹 3등, 4등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잘하는 랭킹 높은 팀을 이기게 되면은 점수를 더 많이 받죠. 근데 우리가 또 못한, 이번에 우리 올림픽 인도네시아한테 우리가 져버렸잖아요. 이래 되면 우리나라 점수 이제 많이 잃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보다 랭킹 110 몇 계단보다 낮은 나라한테 졌기 때문에. 또 비슷한 나라끼리 해가지고 이기면 또 점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팀하고 해서 이기면 더 많은 점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점수가 다 쌓이게 되면요, 피파에서 한 번씩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세계 피파 랭킹을 발표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올림픽 마라톤 선수들도요, 국제대회 참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국가에서 하는 대회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 랭킹 포인트가 쌓이겠죠. 그래서 올림픽에 진출할 때쯤 되면은 그 랭킹 포인트로 인해서 세계 랭킹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물론 뭐 보스턴 마라톤 대회 나가야 되는데 부상으로 못 나갔어요. 정말 잘 달리는 선수인데. 그러면 랭킹 대회를 많이 참석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아서 뭐 60 몇 번, 50 몇 번이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수준은 메달 후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마라톤 선수 이제 땅 출발할 때 보면, 올림픽 할 때 보면은 이게 몇 명만 달리던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달리던가요? 그렇죠. 막 100명, 200명 넘게 달릴 때도 있어요. 근데요, 올림픽 메달 딸 때 그래서 보면은 100 몇 번, 200 몇 번이 메달 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라톤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 등본을 분류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은 그렇죠, 이 서열 수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마라톤이 적용되면 3번은 답이 얘도 틀린 게 되겠죠. 한데 당연히 답은 당연히 뭐 5번으로 이렇게 제가 책을 봐도 5번으로 공식적으로 5번은 나와 있지만 3번도 충분히 뭐야, 마라톤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공부해 놓으시면은 좀 더 수준 높은 공부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명목 수준의 측정과 연결이 옳은 겁니다. 자, 보세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급 형태, 이 명목, 그리고요 사회복지학 학생 ABC, 이거는 등간. 자, 옳게 된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학 학생 ABC, 예를 들었어요, 사회복지학과의 뭘까요? 공도윤, 그리고요 사회복지학과의 또 뭡니까? 뭐 김재혁, 사회복지학과의 뭐 윤혜정 선생님, 이런 식으로 A, B, C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뭐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 분류하기가 목적이죠. 같은 사회복지학 학생 A, B, C니까. 근데요, 등간은 뭐가 됩니까? A와 B의 간격, B와 C의 간격까지 알 수 있고 이걸 임의로 갖고 그런 내용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일단 뭐예요? 나가 일단 확실히 틀렸죠. 그럼 나가 들어가는 거 1번 틀렸고 3번 틀렸고 5번 틀렸고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이제 3번 서열 변수. 장애 등급 1, 2, 3. 자, 장애 등급 1등급이 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2등급은요. 1등급보다는 덜 아프죠. 3등급은요. 2등급보다 덜 아프죠. 구분도 되지만 뭐도 돼요? 서열도 만들어졌죠. 그쵸? 근데요, 1등급, 2등급 사이가 얼마나 더 아픈 정도가 2등급, 3등급 아픈 정도하고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요? 이건 몰라요. 1등급에서 2등급 사이는 얼마큼 아파야지 1, 2등급 갈라지고 또 2등급, 3등급은 이만큼 또 어떻게 아파야지만 갈라지는지는 이 간격의 아픔 정도는 우리가 몰라요. 어느 정도인지. 수치화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뭐가 될까요? 연결이 옳은 거니까 서열 변수는 일단 정답 맞는 거 맞죠? 장애 등급 A, B, 1, 2, 3과 구분도 되고 서열도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다음만 있는 건 일단 없죠. 1, 3, 5는 틀렸고
4번은요. 이건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그쵸? 비율은 뭐예요? 비율 변수는요. 섭씨 이거는 뭐예요? 등간이 등간. 그쵸? 0을 임의로 갖고 있는 데 있잖아요. 온도. 그리고 비율은 0을 들도록 얘는 가감성제. 굳이 답이 되려면 얘가 내려와야 되겠죠. 얘가요. 위에 문제에서 5번이에요. 답은 뭐냐면은 1번, 2번. 얘가 되겠죠. 가다. 자,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급 형태. 명목 변수. 이게 바로 뭐냐면 기초생활 수급자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있을 수 있겠죠. 한부모 가정 또 기초생활 수급자 있을 수 있죠. 또요. 뭐 다인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있을 수 있죠. 이건 뭡니까? 그죠.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지 1인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가 더 좋기 때문에 1번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 형태는 한 명이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은 1번,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는 2번, 장애인 수급자 가정은 3번.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1, 2, 3번은 의미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구분하기 위해서. 당연히 명목이 맞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커트 척도는 당연히 뭐죠? 서열 수준이었죠. 뭐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가면은 어림없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척도의 구성 요건. 척도는 뭐였어요? 잴 때 필요한 도구. 그 요건으로 틀린 게 뭔지. 요걸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요. 서열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서열은 뭐였죠? 명목 다음으로 나오는 거. 그쵸? 그래서 틀린 내용 찾아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서열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도 계속 들었으니까요. 등간은 뭐였어요? 서열 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등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분도 되고 서열도 만들어지만 관계까지 알 수 있는 거. 그럼 자, 뭐 간단히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요. 구분도 되고 서열도 만들어질 수 있고 간격을 똑같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중에서요. 그렇죠. 보니까 다 되죠, 이거는요.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서열 등간 이런 내용은 찾기가 쉬우니까 명목은요 생각보다 단독으로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왜요? 너무 쉬우니까요. 그래서 서열과 등간이 많이 나오는데 비율도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열이 많이 나오니까 서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바로 뭐냐면 이제요.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인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도와 타당도는요. 신뢰도는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일단은요. 그래서 신뢰도는 바로 뭐냐면 일단은 저 개념 일관성입니다. 얼마만큼 얘가 일관되게 말하느냐, 일관성이고요. 타당도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확성입니다. 뒤에 가면 이거는 뒤에 가면 나오죠? 여기 측정의 정확성. 이렇게 일단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검사를 해봐야 되죠. 검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검사, 재검사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측정법, 그리고요 대안비교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 타당도는요. 이건 이제 쉽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크게 어려움 없는데, 신뢰도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가하는 방법 네 가지가 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네 가지 중에 우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내적 일관성 측정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요? 컴퓨터가 해주거든요. 크롬바 알파 점수 이걸 컴퓨터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걸요. 이거 말고는 요즘에는 검사 재검사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요거 네 가지 중에요. 세 번째 것 빼고는요. 요즘 검사 재검사 반분법 이런 건 잘 안 해요. 지금요. 왜요? 가장 정확한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거 내적 일관성법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내용은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